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2020년 9월 5일 토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토요일입니다. 9월의 토요일입니다. 3분의 2가 갔습니다. 올해 3분의 2가 망했다고요? 아니야, 아직 3분의 1이 남아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지금 건강하게 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공한 겁니다. 행복해 해야 될 만한 이유가 많고요. 나머지 3분의 1 잘 보내야 될 이유 더더욱 많습니다. 주진우 라이브하고 함께 하시면 행복해질 텐데, 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오늘 토요일에는요, 주진우 라이브에서 의미 있는 부분, 사람들이 어이구 그거 재밌었어, 그런 부분만 다시 모아서 듣는 그런 시간입니다. 토요일의 남자 KBS 김기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모아왔습니다. 그렇지. 네, 일주일 동안 한 주진우 라이브를 오늘 한 번만 들어도 다 들은 것 같이, 네, 알차고 재미있는 아이템만 쏙쏙 모아서 왔습니다. 김기아 기자 얘기만 들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껏 너무 많아. 뉴스의 홍수 속에서 진짜 홍수죠. 진짜. 너무 어려워요. 아이고 정강훈 지나갔더니 최대집 오더니 최대집 물러나라고 의사들이 그러니까요. 또 들고 일어나요. 다크나이트였다. 아, 네. 이러시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난리 속인가, 이렇게 아이고 어지럽죠. 뉴스 다 따라가지 말고 주진우 라이브 들으면 되는데요. 또 못 따라갔다 그러면 토요일 김기아 기자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회를 계속 드립니다. 따라올 기회를 계속 네. 드리니까요. 지금 이 방송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는데요. 영상으로 봐야 돼. 재밌어요. 유튜브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을 하신 다음에 영상으로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아 기자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그냥 오지 않습니다. 선물도 들고 왔습니다. 들고 왔습니다. 물론 제 손에 있지 않지만, 네, 일주일 동안 방송됐던 주진우 라이브, 나는 이런 게 재밌었다, 난 이런 게 좀 불만이었다, 이런 청취 후기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총 3분을 추첨해서 2만 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상품권을 드립니다. 저 먹고 싶어요. 어디로 보내면 돼요? 청취 후기 있는 카카오톡에서 보시면 플러스 친구란 게 있어요. 거기서 주진우 라이브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요런 데 이제 주진우 기자가 앉아있는 그런 사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을 친구 추가한 다음에 청취 후기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하이라이트 장면 다시 듣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 어떤 장면이죠? 네, 주진우 라이브에서 가장 깊이 있고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내용, 바로 삼성이죠. 삼성 얘기만큼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름을 걸고 저의 모든 거를 걸고 삼성에 관한 한 가장 깊이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게 주진우 라이브라고 자부합니다. 네, 자부심이 있습니다. 네. 근데 검찰이 지금 1년 9개월 동안의 수사를 드디어 마무리하고 이제 기소를 했는데, 네.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를 했죠. 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주진우 기자가 혼자 한 게 아니라 더 미래연구소의 김기식 정책위원장과 함께 화요일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김기식 정책위원장은 금감원장을 지내셨어요. 근데 네. 금감원장을 보름밖에 못 지냈어요. 맞아요. 근데 보름 지내면서 삼성 분식회계 어떻게 됐느냐? 사실은 2016년부터 이 문제가 크게 불거졌고, 네, 삼바 관련해서. 예, 금감원 그리고 증선이 이런 금융 관련된 전문가들이 아이고 이거 분식회계 맞고 이거 주가 조작으로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론이 난 문제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된 문제인데 김기식 예. 위원장은 그래서 이번에 왜 기소를 하게 된 거에 대해서 뭐 기소는 당연하고,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이게 이제 미뤄지고 이런 게 너무 신기하다. 네. 그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삼성이니까 그렇죠. 대단한 겁니다. 아, 네. 이 기소까지 가는데 정말 죽을 뻔했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죠, 여러분이죠. 저도 죽을 뻔했어요. 아유, 힘들었어. 자주 죽을 뻔하잖아. 아니, 힘들어서 죽었다. 누가 뭐 위협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거는 정말 힘들구나 생각했습니다.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할 때도 굉장히 열심히 취재했었어요. 그때는 뭘 했냐면은 안종범 수첩이라고 알아요? 네, 안종범 수첩. 저희도 뭐 그거. 내가 특종했지. 아, 그런가? 그렇죠. 우리가 좀 늦게 한 건가? 아유, 당연하죠. 그거 다 나한테서 온 거죠. 그렇습니다. 그걸로 제일 큰 상 다 탔지. 축하드립니다. 늦었지만. 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취재, 이명박 대통령 수사 취재, 이거는요 어려웠는데, 이거는 삼성에 비하면 굉장히 쉬운 일이었어요. 그건 또 성과가 있었고, 네. 그리고 또 이 삼성 관련해서는 또 이 삼성 특히 이재용 부회장이 이 판사복이 많잖아요. 네. 정말
판사를 정말 잘 만나셔가지고 정말 본인에게 정말 유리한 그런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 또 이 사건 기소돼서 배당됐거든. 삼성 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 게다가 이제 이 검찰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를 이번에 되게 열심히 했잖아요, 사실. 예. 이복현 검사가 되게 열심히 이제 수사를 했는데 이번에 대전으로 네. 갔어요. 그래가지고 일각에서는 이렇게 뭐 삼성 수사하던 이제 검사를 저렇게 너무 멀리 내치는 거 아니냐, 너무 이렇게 공소 유지를 제대로 못하게 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김기식 위원장은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김기식 위원장하고 저하고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 예. 네, 저는 진행자여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철 의정부지검의 이 형사부장이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 2 팀장으로 발령이 돼서 이게 뭐 이제 공소를 제대로 유지하려는 그런 네. 의지가 보인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의견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김영철 검사가 굉장히 순한 사람인데 굉장히 꼼꼼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어서 기대를 걸어봅니다. 네. 왜 저희가 이복현, 김영철 검사 이름을 부르냐면요. 지금껏 역대 삼성만 나오면요. 일단 도망가요. 그런 경우 많아요. 네, 도망갑니다. 근데 삼성을 봐주려고 하면 법조계에서 봐줄 것 같아. 삼성을 봐줘도 되거나 무죄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서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검사나 판사나 지금 방해하잖아. 삼성 얘기하니까 전화 오잖아요. 그런데 자 삼성 관련돼서 삼성이 무죄거나 삼성한테 유리한 재판이나 그 사건은 내가 빨리 기소하거나 판결을 내리고 삼성한테 불리하잖아요. 그럼 깔고 뭉개는 작전. 뭉개다가 예. 토스하고. 넘기죠. 예. 뒤로 넘기고 도망가는 그런 작전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어요. 삼성 앞에만 가면 이상한 일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좀 이루어지지 않기를. 그리고 이복현 검사, 김영철 검사 이 사람들은 삼성한테 피하지 않고 삼성에 맞서서 열심히 수사했어. 잘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뭐 삼성이니까 당연히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리겠죠. 법으로 수백 명 이미 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재판 결과 지켜봐야 되는데 수사 분량도 방대하고 네. 이제 재판 내용도 방대하기 때문에 주진우 라이브에서 일단 한번 정리를 하시고 네. 이제 앞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삼성대 관련해서 기사가 쏟아집니다. 많이 나와요. 네. 그런데 어떤 뉴스를 어떤 신문을 보느냐에 따라서 삼성에 대해서 정반대의 시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고요. 네. 이게 언론이 광고와 그리고 또 삼성의 힘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주진우 라이브. 네. 그리고 KBS. 네. 저희는 광고를 받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KBS에서 삼성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무한한 자부심과 감사함을 갖고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죠. 네. 그래서 이제 더 자세한 이야기, 더 풀 스토리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기 때문에 화요일에 있었던 훅 인터뷰 하이라이트 부분을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큐.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됐다가 기각이 됐는데 근데 기소도 하는데 굉장히 2달이나 걸렸어요. 예, 사실은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과정도 이제 저로서 납득할 수가 없는 게 이제 판사가 그 범죄 혐의의 사실관계는 소명이 되는데 증거가 이미 충분히 확보됐으니 영장을 기각하고 법정에서 다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증거가 확보됐으니까 영장 발부하지 않는다 이런 게 사실은 이런 분식회계 사건에서는 뿐만 아니라 기업 사건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사실은 증거를 확보하는 게 어려운데 증거는 확보됐으니 구속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도 좀 이례적인 결정인데 그때 만약 구속이 됐다면 지난 몇 달 동안의 과정은 없었을 텐데 이런 불필요한 갈등 과정이 그렇죠. 없었을 텐데. 네, 네. 네. 근데 그 이후에 자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네, 조금 이유가 조금 약간 판사님의 이유가 조금 이상하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네, 생겼어요. 네, 네. 거기서 이재용을 수사하지도 말고 그다음 기소하지도 말라는 권고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영장이 청구될 때부터 그 영장이 기각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그 물밑에서 활동하던 삼성이 이제 내놓고 이제 언론 작업뿐만 아니라 이제 수사심의위원회 회부를 신청함 등 아주 공세적으로 나왔죠.
있죠. 예. 근데 이제 그거는 달리 이야기하면 이제 사법 처리가 임박했다라는 위기감과 함께 만약에 기소되면 유죄가 될 거고 유죄되면 이제 집행유예는 없다 이런 이제 절박함들이 이런 삼성의 공격적인 어쨌든 그 언론 플레이라든가 대응을 낳았다고 봐야 되고요. 그거에 영향받아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이제 수사 중단, 불기소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좀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사실 이번 기소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고 오히려 이렇게 시간이 끌어진 게 더 이상한 문제인데요. 사실 그때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과 한 몇 시간 정도 회의해가지고 그걸 결정을 했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무슨 분식회계나 이런 문제의 전문가도 아닌데 네. 금감원에서 결정을 할 때도 제재심의위원회 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부활할 때도 증선위라고 하는 전문적인 외부 자문기구에서 소위 회계 문제나 분식회계 문제에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며칠에 걸쳐서 수차례 회의를 해서 결론을 고의적 분식회계다라고 결론을 내린 건데 똑같이 외부 자문위원들이에요. 그런데 소위 검찰 단계에서 회계 문제의 전문가도 아닌 뭐 스님이나 언론인 이런 분들이 또 행정학자 이런 분들이 모여서 불과 몇 시간의 회의를 해서 이거는 수사가 잘못됐다 이런 결론 자체가 삼성이 갖고 있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이른바 오피니언 리더 계층에 대한 이 광범위한 영향력을 오히려 보여준 거라고 봐야죠. 네. 막판까지 변수가 있었는데 이 삼성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수사팀장 이복현 부장검사가 인사이동됐어요. 네네네. 그리 인사이동 이제 인사이동 됐다는 그 발령이 나고 나서 바로 기소하고 떠나게 됐는데 이거는 그 이번에 재판 공소 유지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예, 저는 사실은 지난주에 이복현 부장이 이제 지방으로 발령 나는 걸 보면서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이복현 부장하고 같이 오랜 기간 삼성 수사를 담당했던 의정부 형사부에 있었던 김영철 부장이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 2팀장으로 팀을 신설하면서 발령 내는 걸 보면서 기소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구나라고 저는 스스로 해석을 했고요. 예. 실제로 아마 김영철 부장이 이재용 기소 이후에 공판을 전담해 가면서 물론 이제 이복현 부장도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김영철 부장 책임하에 아마 공판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이 삼성과 관련된 수사와 관련해서 이복현 부장이 아마 좀 더 수사하고 싶은 마음은 좀 있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 삼성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장부를 조작했던 회계법인 그리고 네네네. 신용평가 회사에 대한 수사도 이게 작은 수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김영철 부장이 공판 2팀장이 된 거는 하여간에 수사의 전문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공판 유지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조치이긴 한데 이 여죄와 관련된 추가 수사가 이복현 부장이 지방에 가면서 조금 중단되게 된 거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네. 아마 그 부분들은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한 다양한 증거들이 이게 현출이 되기 시작하면 재판장에 제출되기 시작하면 또 여론상으로는 아니 왜 저렇게 밝혀진 저런 사실들에 대해서 추가 수사하지 않냐 이런 여론들이 또 만들어지면 검찰에서도 추가 수사를 다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여론 잘 안 만들어질 거예요. 삼성이잖아요. 네. 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복현 부장이 보통 이렇게 크고 중요한 수사를 한 사람이면 네. 인사이동을 하더라도 수도권 주변에다 이렇게 배치하고 이 공소유지 재판을 치르게 하는데 네. 너무 멀리 갔어요. 예, 제가 인사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배경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좀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네. 또 이복현 부장이 원래 그 서울에 오래 근무하면 지방에 가는 게 검찰 인사에서는 순환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 네. 점에서는 그 서울이 아닌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발령을 받았다고 해서 부당한 인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삼성 수사를 계속 못하게 된 점은 제가 보기엔 좀 아쉬운 부분이죠. 네, 검찰에서는 사익을 위한 조직적인 중대 범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기소 내용을 보면 어떤 거 이렇게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예, 이번에 이제 언론이 배임죄 기소를 한 것이 이제 새롭게 추가된 혐의다. 예. 근데 사실 그건 너무 당연한 게 배임죄라는 건 회사가 손해 볼 걸 뻔히 알면서도 하는 행위를 이제 배임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에버랜드 그러니까 제일모직의 경영진이야 이 합병 비율을 조작해서 에버랜드에 유리하게 하는 게 회사의 이익에
손해가 아니니까 배임죄가 안 되지만 삼성물산은 회사 가치보다 저평가되어져서 불리하게 회사 입장에서 불리하게 합병 비율이 정해지는데 그거를 오히려 또 공조하고 묵인하고 함께 공모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삼성물산의 경영자들은 당연히 배임죄로 기소가 되는 게 맞고 또 사실상 이사로서의 지위에 있었던 이재용 씨도 배임죄가 성립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법리적 결론이었다고 봅니다. 네. 삼성 쪽에서는 처음부터 목표를 정한 수사했다. 무리한 기소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아니 그 목표를 정하고 뭘 한 거는 삼성이죠. 그러니까 2012년부터 이재용 승계를 목적으로 해서 이 일련의 과정이 진행된 게 맞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 집의 핵심은 삼성전자인데 그 삼성전자의 지분을 이건희 씨나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채 3%도 안 갖고 있거든요. 결국은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지분이 중요한데 삼성생명의 지분은 이제는 뭐 오히려 팔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지배력을 확보해야 되고 이재용 씨 입장에서는 삼성물산의 지분이 없으니까 자신이 지분이 많은 에버랜드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을 합병하면서 이제 삼성전자를 지배할 때 이 삼성 통합된 삼성물산의 지분을 최대한으로 많이 갖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분식회계나 주가 조작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이게 2012년도에 이른바 지문권에서부터 기획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이제 정황적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게 이게 분식회계라는 게 그 여러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바이오 에픽스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대한 미국 회사인 바이오젠의 콜옵션을 의도적으로 숨겨서 공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바이오로직스의 지분 가치가 올라가서 에버랜드에 유리한 거거든요. 근데 네. 그 행위가 2013년, 14년도에 있었던 미공시 행위가 그대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그 증권선물위원회에서도 고의냐 뭐 중과실이냐라고 논쟁할 때도 이 미공시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건 고의적 분식회계다라는 결론이 났는데 네. 그런 이제 소위 고의적인 미공시 행위가 13년부터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승계 과정이 2012년 그 문건에서 기획한 대로 아주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정황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서 최지성, 김종중 전 미전실 사장은 동양대 이사장이에요 현재. 네. 조국 저는 이번에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김종중 사장이 사법 처리됐다는 겁니다. 지난번 이제 국정농단 사건 때는 최지성, 장충기 등이 사법 처리된 반면에 김종중은 진짜 중요한 사람입니다. 네, 사실은 이 모든 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이 경영권 승계 전략의 설계도를 만들고 그것을 실행하고 진두지휘했던 실질적 사령관은 김종중 씨라고 하는 이 재무 전문가 CFO 출신의 이 사람이었던 거고 그거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어떤 언론 작업이라든가 정치권 로비와 관련된 부분을 장충기 최지성 장충기가 담당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드디어 김종중 씨가 이번 분식회계 사건 관련해서는 사법 처리 대상에 오른 거죠. 네. 김종중 삼성 미전실 전 사장은 지금 동양대 이사장으로 가 있었습니다. 참 그래서 네, 네. 좀 이건 또 뭔가 이런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재판에 법원의 시간이 됐는데요. 삼성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은 관계없다. 탈법 불법이 있었으나 아랫사람들이 다 했다. 이런 전략을 쓸 것 같고요. 검찰에서는 이재용이 직접 한 행위들이 이렇게 많다. 직접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모든 이익은 이재용 부회장이 받았다. 주범은 이재용이다.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앞으로 재판 전망 어떻게 가십니까? 아마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측에서는 아마 역대 최고의 변호사비 아마 수백억을 써서 아마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갈 텐데요. 벌써 수백 명이라는 그 보도도 나왔고요. 저는 수백억을 더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마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결국 판사가 결정을 하는 건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이 분식회계 배임 사건의 재판이 빨리 진행되면 삼성 측 입장에서 보기에 판사가 좀 우호적이라고 보는 거고요. 재판을 질질 끌면 판사가 간단치 않다라고 판단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럴 경우에 삼성이 쓰는 수법은 뭐냐면 재판을 질질 끌어서 판사가 보통 2년마다 교체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유죄를 할 것 같으면 재판을 끌어서 담당 재판부가 교체될 때까지 아마 시간을 끌어갈 거다. 법조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판사일 경우는
삼성한테 유리한 재판은 내가 하고 아니면 놓고 도망간다. 이게 그 불문율 근데 이제 같은 요즘은 이제 법원에서도 소신 있는 판사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소신 있게 하려고 할 텐데 위원장님, 위원장님 대법에서 파기환송된 재판이에요. 간단한 재판인데 정준영 부장판사 1년 넘게 했습니다. 2심 재판이 8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 특히 이재용 씨를 보면 참 묘한 게 그 2심 재판부 정영식 부장이 이제 형을 깎아서 집행유예를 해주는 네. 경우나 네. 이번에 파기환송심의 정준영 부장이 또 집행유예를 해주기 위해서 무슨 감경 사유를 자꾸 거론하면서 준법감시위원회 해라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재판을 4번 받았는데 그중에서 2번을 굉장히 이재용 씨한테 유리한 판사를 배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한 번 행운이 있기도 어려운데 이게 연달아 있는 것도 참 특이한 경우인데 특별재판부를 만듭니다. 갑자기 법원에서. 그랬더니 정영식 부장판사가 특별재판부로 가고 거기서 이제 2심에서 내주죠. 바깥으로 석방을 하죠. 그래서 아마 이제 삼성은 갖고 있는 최대한의 법조계 인맥을 동원해서 이 사건에 대처를 할 겁니다. 저는 법리적으로나 증거관계로서는 이 사건 분식회계에서 무죄가 날 가능성은 없다. 이건 너무 명백한 유죄가 이고요. 예. 과거 이제 대우조선해양이라 이런 분식회계 사건과 견주어 보더라도 분식회계 사건에서 이런 정도의 물증을 확보하고 이런 정도의 관계자의 진술이 나온 경우가 있었나. 네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다만 우리 국민들 알다시피 삼성의 그 로비력과 인맥과 또 언론을 동원하는 힘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다 확인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께서 이 재판 자체를 잘 주목해서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기식 더 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과 함께한 화요일 훅 인터뷰 하이라이트 부분 다시 듣고 오셨습니다. 김기아 기자, 네. 이 내용 풀 버전이 제맛이죠. 이거 제대로 이해하시려면은 풀 버전 쭉 들으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유튜브나 팟캐스트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을 하시고 9월 1일에 방송됐던 화요일 1부를 들으시면 되는데 난 너무 바쁘다. 난 진짜 바쁘다. 그러면 검색을 하셔가지고 인터뷰 클립만 따로 뽑아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걸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할 일 없으면요.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주진우 라이브 이렇게 검색해 보지 않습니까? 그럼 재미난 게 많이 있다는 많이 거. 있습니다. 네. 선물은 그걸로는 안 준다는 거. 그렇습니다. 네.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김기아 기자하고 함께 하고 있는데요. 다음 장면은 어떤 장면 골라오셨어요? 네, 작년을 가장 이제 뜨겁고 전 나라가 정말 시끌시끌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건이라고 하면 역시 조국 사태를 빼놓을 수 없겠죠. 아이고 이 얘기만 들으면 머리가 아파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저도 머리가 아프고 아이고 나도 아프네. 너도 나도 아프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하고 그렇게 많이 사이가 안 좋아진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시간이 많이 지나고 여러 가지 팩트들이 많이 쌓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모아서 이 백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정리한 책 이런 걸 낸다고 하는데 그래서 조국 백서라는 거를 이제 만들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응해서 조국 흑서 이게 원래 색깔의 흑이 아닌데 조국 흑서 이거에 반대되는 책 이 두 가지 책이 나왔습니다. 둘이 조국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어떻게 보면 반대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그래가지고 조국 흑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는 책의 집필에 참여한 서민 단국대 교수 그리고 이 조국 백서 검찰 개혁과 촛불 시민 집필에 참여한 최민희 전 의원 이 두 분을 똑같이 릴레이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네. 반응은 엄청 뜨거웠습니다. 근데 이 이슈는요. 머리는 아팠어요. 무조건 반응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데 이날 사실 근데 저는 이제 서민 교수님 인터뷰도 이제 보고 이제 최민희 전 의원의 얘기도 들었는데 정말 양쪽에서 다 뭐랄까요 화낼 만한 내용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주진우 기자. 그래서 근데 이런 거 인터뷰 진행할 때 굉장히 힘들지 않았어요 그때 이래저래. 뭐 좀 당황스러웠는데요. 뭐 일단 제가 서민 교수 인터뷰 최민희 그 전 의원 인터뷰를 하는 거니까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게 최대한. 듣는 게 저의 그 임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잘 들으려고 노력했는데요. 중간중간에 이거 좀 사실관계가 다른데요.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좀 있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그런 부분이 이제 주진우 기자가 말은 못했는데 어떤 부분인고 하니 주진우 기자가 진행하다가 이렇게 웃음을 참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아마 팩트가 좀 다른 부분이 아닐까 그런 저 시청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서민 교수가 특별히 다른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
교수님이 다른 데 가가지고 저하고 닮았다고 얘기하고 다니신대요. 그래요. 아니 그날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네. 아니, 예전에도 만나자마자 자기가 닮았다고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본인이 그래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저는 주진우 기자가 이제 좀 기분이 나쁠 것 같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서민 교수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좀 그 얘기를 하게 됐을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는데요. 그렇게 조국 흑서까지 집필하게 된 이유를 분노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서 이 분노에 대해서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서민 교수도 이제 촛불 시민 편 그쪽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제 본인이 생각에는 하는 걸 보니까 이게 박근혜 정부보다 더 문제가 많은 정부인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이 분노로 이제 내로남불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네. 이게 어떤 조국 흑서를 쓰게 된 동기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또 그리고 이 조국 흑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사모펀드 관련돼서 이제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화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네, 근데 그 서민 교수님이 그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모펀드를 운영했던 조범동 씨 관련된 재판이 끝났어요. 1심이 끝났는데 사모펀드는 권력형 비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조국 전 장관하고도 관계가 없다고 여기까지는 판결을 내렸는데 조범동 씨 재판은 사모펀드만 가지고 한 재판이었어요. 그런데 서민 교수는 정경심 교수의 재판을 좀 지켜보자.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표창장 위조. 하나는 사모펀드 두 개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선 다른 결론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1차적인 판단은 끝났다는 것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네. 근데 뭐 서민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얘기를 이제 인터뷰를 듣다 보면 이제 뭔가 다 얘기를 못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뭐 시간이 좀 짧아서 좀 아쉽긴 했습니다. 네.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최민희 전 의원이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초반에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왜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실시간으로 이제 문자가 엄청 많이 왔죠. 이제 그 서민 교수의 발언에 대해서 네. 문재인 정부보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낫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제 좀 의아한 시청자들의 문자도 많이 오고.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물어봤더니 최민희 전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약간 시각이 좀 협해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뭐 기생충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러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나중에 서민 교수님이 또 좀 불쾌감을 또 페이스북에 또 표시하셨어요. 그러셨어요? 예. 아무튼 인터뷰가 끝났는데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폭풍이 훨씬 더 기사 엄청 많이 나왔죠.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당황스럽기도 했는데요. 네. 이 이슈에 대해서 양쪽의 의견을 뭐 사실 다 들어보려면 뭐 하루 종일 뭐 얘기를 해야겠죠. 하루 종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진행자여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엄청 뭐랄까 불편해하거든요. 아니요. 저는 최민희 전 의원한테도 할 얘기가 많았고요. 저기 서민 교수한테도 할 얘기가 많았는데 진행자로서 인터뷰를 잘 듣는 기자는 그리고 진행자는 그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듣는 게 첫 번째 임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그렇습니다. 똑같이 잘 짧은 들었습니다. 시간들이 부여가 됐기 때문에 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 더 자세한 얘기는 우리 둘이서 좀 해야 되겠어. 우리 해야 되겠어. 우리가라도 해야지. 나도 속이 터질라고 그래요. 속이 터지려고 합니다. 이 얘기가 나오면. 아닙니다. 그래서 두 장면을 좀 자세히 들어보면요, 굉장히 재밌고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조국 백서팀, 흑서팀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그 행간의 의미를 거기다 다 담아놨습니다. 인터뷰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자세한 이야기 저희 월요일에 있었던 훅 인터뷰 하이라이트 부분 지금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큐. 였습니다. 이 정권에 대한 애정이 있었는데 조국 사태 때문에 네. 그 작은 애정마저도 깨졌다. 그 분노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자 교수님, 네. 조국 사태의 본질이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조국 사태의 본질은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다른 정권과 다른 정권의 공직자들은 다 이렇게 윤리적인 문제로 다 이제 아웃이 됐어요. 근데 이제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윤리적으로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법적인 문제, 뭔가 그 당시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제일 많이 한 게 뭐였냐면 그래서 뭐 재판 결과 나왔어, 뭐 유죄 확정된 거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사실 공직자에게 윤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얘네들은 이런 것도 그냥 무시하고 자기 편이라고 무조건 옹호하는구나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조국 장관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는가를 좀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네, 조국 장관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표창장 그거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큰 죄는 아니에요. 근데 그 큰 죄는 아니지만 그것조차도 이렇게 인정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까지도 사실 표창장에 대해서는 뭐 공판에서 지금 굉장히 불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아직까지 그러니까 저는 표창장 같은 거 그냥 미안하다라고 그냥 하면은 저는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것조차 인정을 안 하고, 두 번째로 이제 사모펀드가 있죠. 사실 이제 이 책의 하이라이트가 사모펀드예요. 사모펀드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책이 7장으로 되어 있는데 2장이 사모펀드 내용이고요. 네. 그러니까 사모펀드를 굳이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사모펀드에 대해서 잘 몰라서 비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모펀드의 본질을 알면 이 조국 장관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좀 알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모르니까 비판을 못하는 거예요. 자, 사모펀드의 본질이 뭡니까? 그러니까 조국 사모펀드의 본질은 그러니까 사모펀드라는 게 고위 공직자가 사모펀드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나쁜 짓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서울시 그 지하철 와이파이랑 2차 전지 사업 같은 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사모펀드가 그러니까 의도대로 됐으면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될 뻔했는데 그 두 개가 그렇게 수익이 신통치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패한 그 미수죠. 미수 사건이지. 네. 그 조국 펀드는 분명히 잘못됐다 이거죠. 네, 수익을 못 냈을 뿐이 잘못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난 6월 말에 조범동 씨 재판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조범동 씨 이 펀드는 정경심 교수하고 공모를 안 했다, 권력 유착 의혹 없다고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요. 그러니까 조범 그 판결문을 보면은 네. 그게 이제 권력형 유착이 없었다. 그러니까 조국 예. 장관의 민정수석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뭐 조범동 증거인멸 같은 거는 이미 뭐 유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증거인멸 얘기는 조금 조범동 씨는 유죄로 구속이 됐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그 증거인멸 교사부, 그러니까 정교인멸부에서 약간 공범위로 적시가 됐어요, 판결문에. 그리고 이 판결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링크 피가 그러니까 조국 내 것이고 조범동이 모든 의사결정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판결문이 나고도 계속 이 코링크가 익성 것이다라는 그런 판결문에 나오지도 않은 그런 주장을 계속하면서 선동을 하는데요. 그게 먹히는 이유가 사람들이 사모펀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번 책을 쓰면서 사모펀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약간 준 전문가가 됐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가 보이는 거죠. 조국 장관이 이건 좀 아직까지 조국 장관이 이걸로 유죄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이 아직까지 사모펀드 현실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조국 펀드 부분은 권력 유착, 정경 유착은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예, 아까 실제로 그러고 이제 이건 조범동 재판이 끝났을 뿐이고요. 이제 뭐 정경심 재판에서 판사가 달라지면 또 어떤 판결을 나올지 모르죠. 네. 아무튼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다고 했는데, 조국 백서는 혹시 보셨어요? 제가 또 열심히 읽었습니다. 근데 혹시 인터뷰에 나올까봐.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 조국 백서, 그러니까 원래 이제 조국 백서가 이제 조국 장관의 그 무죄를 계속 이제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첫 번째가 그걸 인정한, 그러니까 잘못이 뭐냐면 내로남불이라고, 그러니까 그 내로남불이라고 이제 저희가 항상 욕하는데, 원래 이제 가진 특권층들은 다 내로남불이었다는 걸 처음에 인정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원래 조국 장관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인정하는데, 진정한 이것이 조국 장관의 정말 변명을 해줄 거면 조국은 잘못이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내로남불로, 그러니까 다 원래 그 조광조를 비롯해서 다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좀 약간 김이 빠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잘못을 인정하고 시작합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 윤리적인 문제는 다 있었다라고 시작을 하고, 두 번째로 그러니까 표창장 사건부터 사모펀드까지 이제 되게 여러 가지 사건이 이제 나오는데, 그 사건을 얘기할 때 이렇게 뭔가 사건 개요를 좀 설명해주고, 그리고 이제 검찰 주장은 이런데 이건 실제 이건 다르다 이런 식으로 좀 입체적으로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건 아니다라고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저처럼 관심을 좀 많이 가진 사람은 알겠지만 그냥 새롭게 읽는 애들은 이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좀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손을 봤으면 더 좋은 책이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교수님이 조국 백서를 예. 네. 베스트셀러 1위 저자로서 말씀드리는데. 네. 아까 계속해서 네. 이 정권이 뭘 잘못했다보다는 정권 주변에 있는 팬덤, 이른바 친문이라는 팬덤이 문제가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팬덤이 있고요. 그러니까 팬덤이 정권을 끌고 가는 건 맞는데 저는 거기에 끌려다니는 그런 정권도 당연히 거기서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권의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팬덤에 그러면 그 소위 문바들한테 지금 이 정부가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도 문재인 팬덤을 어쩌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예. 이제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이제 그 반찬 가게를 한번 갔었어요. 되게 유명한 사건인데 그러니까 반찬 가게를 올해 한 2월 달인가 갔어요. 근데 이제 그때 반찬 가게 사장이 뭐라 그랬냐면 경제가 참 거지 같아요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사람들 문바들이 몰려와서 그 반찬 가게 사장을 이제 그 댓글로 테러를 하고 막 신상을 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이럴 때는 그건 아니다 이러지 말라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냥 그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렴풋이 뭔가 말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거 문바를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좀 약간 좀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이 조국 장관을 결국 내치지 못했던 그러니까 마음의 빚이 있다고 얘기한 이유가 사실은 이제 문바 부분의 상당수가 조국의 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팬심을 거스르지 못해서 조국 장관이 임명했고 뭐 그랬을 거죠. 네네. 기생충보다 못하다. 이 기생충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비판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엄청난 지금 이 기생충 같은 사람아 이렇게 하면 사회적으로는 욕이잖아요. 근데 저는 뭐 평소에 늘 기생충은 나쁜 애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네, 그건 그렇게 그렇습니다. 심한 욕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면 기생충은 이제 그 사람 몸에 기생에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자기가 이제 죽어버리잖아요. 네. 기생충이 그러니까 사람이 영양실조 걸리면 안 되니까 기생충은 일부러 조금 먹어요. 밥을 한 톨 먹고 그리고 이제 증상도 막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야 올해 이제 10년 20년 같이 살 수 있는데 현 정부는 우리 이제 국민들에게 어쨌든 약간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현재를 거덜내고 미래까지 거덜내고 있어서 제가 이제 이거는 기생충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든 거죠. 지난 정권에 비해서 네. 문재인 정권이 네. 못합니까? 저는 박근혜 정부 이상으로 못하는 정부가 나타나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네. 단언컨대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는요. 거기에 단언까지 얘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그분은 아는 게 하나도 없고 그냥 무능의 원단이지 않습니까? 무능한 거에 좋은 점은 무능한 데다가 또 게으르셔가지고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하셨고 그래서 그냥 시스템대로 국가가 돌아갔어요. 근데 대통령께서는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좀 그러니까 좀 능력이 좀 없으신데 열심히 하려고 좀 그런 마음이 보여요. 그래서 그게 더 안 좋은 거죠, 오히려. 안녕하세요. 그 전 서민 교수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뒷부분 조금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 드셨어요? 그냥 하고 싶은 말 잘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보다 못하다는 말을 얘기를 해가지고요. 많은 청취자분들이 놀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기생충 연구를 하시다 보니 시야가 그렇게 협해진 것이 아닐까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네. 조국 백서 검찰개혁과 촛불시민 이 책을 집필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2019년 8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이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네네. 엄청났죠. 그 혼란을 바라보는 국민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싶었고요. 네. 과연 2019년 그 가을과 겨울의 혼란이 무엇 때문이었냐를 밝히고 싶었고 그것은 60년 만에 문재인 정부가 시도한 검찰개혁과 그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검찰 플러스 각종 기득권의 저항이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네. 조국 사태의 본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네.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되지 않았더라도 조국 장관 가족 전체에 대한 검찰의 무차별한 수사가 이루어졌을까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는 않았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조국 전 장관이 됐어도 이전에 그랬듯이 장관 된 다음에 검찰 개혁을 포기했더라도
이런 전방위적인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있었을까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려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개혁적인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길들이기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검찰 개혁은 국민 70% 이상이 늘 찬성하는 예. 개혁 과제였기 때문에 네. 조국 전 장관이 검찰 개혁한다고 비난해봐야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추진하려는 조국 전 장관, 그 주체, 그 가족의 도덕성 문제를 가지고 가능하면 작은 것도 크게 부풀려서 흔들어서 검찰 개혁을 흠집내려 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의 백서를 쓸 때 보니까 조국 전 장관의 잘못은 뭐 좀 아쉬운 점은 뭐다 이런 거 있습니까? 저는 애초 조국 전 장관이 대한민국의 초엘리트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초엘리트로서 그 초엘리트만의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을 테고, 그 자식들은 굳이 불법이나 탈법이나 편법이 아니더라도 그 초엘리트들 사이에 어떤 그 인간관계,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맺은 그 인간관계, 그래서 그리고 한영외교에서 맺은 인간관계 등으로 그런 일반 서민이 갖지 못한 어떤 관계들 속에서 뭔가 그게 불법적이진 않지만 특혜 같은. 어떤 특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다. 네. 뭐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네. 이게 근데 큰 불법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큰 불법이 아니라요. 도덕적으로 서민들께 좀 명구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지, 이게 법의 문제로 치환될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 서민들이 보기에는 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겠다. 이 점은 저는 처음부터 인정했습니다. 네, 네. 검찰 개혁 얘기했는데 검찰이 계속해서 소스를 주고 그다음에 언론이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이런 그 협업, 이 문제, 그래서 그 조국 사태에서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도 큰 비중을 두시고 계신데, 특별히 언론 관련된 전문가로서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저희 그 조국 백서 구성이요. 검란, 검찰의 수사가 정당했나, 검찰의 수사는 편파적이지 않았나, 검찰의 수사는 선택적이지 않았나라는 문제 제기를 검란 부분에서 하고 있고요. 언란 부분에서는 언론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는데, 핵심은 언론은 모든 권력을 감시하는 기관인데 언론이 검찰만은 감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흘려주는 기사를 무비판적으로, 무조건 경쟁적으로 앞다투어 단독을 내보내고, 단독이 나오면 거기에 북풋 기사가 붙으면서 정말 수십만 건의 조국 전 장관네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기사들이 쏟아졌고, 그것이 잘못된 프레임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악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든 반대하든 엄청난 상처를 줬어요. 그 언론의 무수한 그 기사들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언론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으로 바뀔 미래통합당에서도 언론이 문제 있다고 늘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조국 흑서 쪽에서 이른바 친문, 그러니까 팬덤 정치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린다, 팬덤에 질질 끌려간다, 이렇게 해서 그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비판은 자유이죠. 네? 그런데 그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팬덤 현상에 대해서 그 팬이 팬덤을 이루는 것을 비난하는 거는 저는 졸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팬덤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겠죠. 팬덤은 그야말로 팬덤이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 민주당이 이 팬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잘 정부와 그리고 당을 이끌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므로 팬덤 자체를 가지고 비난하는 것은 졸렬해 보입니다. 자유니까요. 팬덤도. 그런데 그 조국 흑서 집필진 대부분이 그 조국 사태 전에는 이 문재인 정권을 좀 지지하고 비판적 지지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서는 걸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렇게 돌아서신 분들이 많아요.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운동권의 핵심이었고요. 서울대 운동권의 노동운동의 핵심이었는데 심지어 서울노동자연맹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노동단체를 이끌던 분인데 급진 좌격이죠. 예. 네, 어느 날 그 자유한국당 쪽으로 갔고 지금은 태극기 세력보다 더 태극기 세력 같이 움직이고 계시고요. 역사적으로 늘 까피딴 리들이 있어 왔습니다. 다만 이번에 책을 쓰신 분들은 정치권에 진출하진 않으셨기 때문에 예. 권력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저는 정보 전달 경로에서 조금 그 객관적이지 않은 그 오류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네. 진중권 교수가 조국 백서 만들 때 3억 들었다는데 3억 용처를 좀 공개하라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세세하게 공개할 겁니다. 다만 지금은 자금이 집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간에 공개하면 또 옛날엔 이렇게 공개해놓고 왜 이러냐 이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객관적인 그 호기심이라기보다는 비난을 전제로 하신 것이 아닌가 제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3억 3천 정도를 모금했는데요. 그 모금을 할 때 이미 법적 소송을 예견한 비용을 포함시키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그것에 동의하신 분들이 이 모금에 임해 주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저희는 그냥 후원이 아니고요. 사전 판매 형식, 사전 예매 방식의 후원이었기 때문에 이미 한 8,300건 정도를 발송했습니다. 그분들에게 책이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그럼 8,300건 곱하기 25,000 곱하기 발송비 등을 고려하면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지적을 하고 계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서민단국대 의대 교수 그리고 최민희 전 의원과 함께한 월요일 훅 인터뷰 하이라이트 부분 다시 듣고 오셨습니다. 요거는 안 되겠다. 풀 버전 들어야 되겠다. 요거는 맛보기 한 것이기 때문에 네. 맛보기라도 보시려면은 유튜브나 팟캐스트에서 이 주진우 라이브 검색을 하셔가지고 8월 31일에 있었던 월요일 1부 들으시면 되는데요. 유튜브에 인터뷰 클립도 따로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요거라도 일단 들으시면 일단 양쪽이 어떻게 생각이 다르구나 기본적인 감정들은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주진우 라이브는요. 영상으로 만나보면 더 재밌습니다. 제가 방송 진행 그리고 이게 말하는 게 어색해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어색해. 어, 몇 달이나 했는데 아직도 어색해. 손 발을 많이 쓴대. 아, 그래요? 표정이 네. 숨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상으로 찾아보면 더 재밌다는 그리고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그런 여러분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좀 낯을 가려요. 올해. 자, 김기아 기자 마지막 어떤 장면 만나볼까요? 마지막은 역시 지금 가장 핫한 네. 인물이 이제 나오셔서 퇴원하셨는데 이 정강훈 목사께서 퇴원을 하죠.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통화를 하셨죠. 네. 같이. 정강훈 목사의 베프가 아니라 정강훈 목사가 좀 몇 가지 소원이 있는데 네. 주진우 라이브 출연하고 싶다고. 아, 진짜? 출연하게 해달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오. 근데 이 방송 불감이다 이분. 생으로는 또 불가시고. 왜 그러냐면요. 사실관계가 너무 달라요. 그리고 너무 과격하고. 그때마다 지원하기 힘드니까. 네, 거기다마다 그러면 띠 그러면 한 문장당 한 다 반을 띠 해야 돼 가지고. PD 고생합니다. 이거는 어려운데 그런데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사택이랑 교회가 압수수색 할 때요. 그러니까요. 전화가 와가지고 왜 퇴원했는데 면회 안 했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구나. 서운해 하셨구나. 서운해하더라고. 아니 그런데 코로나 걸린 사람한테 어떻게 면회가? 그건 말도 안 되지. 아니, 다 나섰는데. 그런데 또 얘기를 하다가 네.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강훈 목사가 교계에서 네. 보수 개신교계에서는 온순한 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늘 얘기하시죠. 네. 네. 이게 보수 개신교 내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대형 교회 목사들에 비해서는 돈과 여자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건 대형 교회 목사님들하고 비교했을 때예요. 그렇죠. 조용기, 김홍도 뭐 그런 등등의 목사에 비해서는 그런데 일반인하고 비교하지 않습니까? 비교할 수도 없어요. 또 달라요. 아이고 이거는 진짜 세상 이런 그렇습니다. 클래스가 다르군요. 요새 지켜보는데 그래도 정강훈 목사는 최대집 의협 회장에 비해서는 또 온순한 편이었다. 말도 통하고. 그런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뭔데요?
최대집 의협회장은 네. 정광훈 목사가 태극기 집회, 광화문 집회 막 할 때 네. 거기에서 가장 과격했던 편이에요. 그러니까 군복을 입고 그죠, 의사가 그죠, 그때. 군복을 입고 맞아요. 청와대로 돌진하자. 맞아요. 무장으로라도 어떻게 하자. 해야 된다. 네. 얘기를 하고요. 네. 그래서 서북 청년단을 계승해서 그런 청년단을 만들었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군복 입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에 비해서 최대집 의협회장은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과격한 사람이 의협의 그쵸. 강경파 사이에서는 또 온순한 사람이에요. 온순한 사람. 이 사람이 정부랑 합의도 하고. 정부랑 합의하려고 했다. 네. 합의한다고 하면서 아니 의협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제가 지금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아니 어떻게 최대집 의협회장이 대승적으로 결정을 하냐고 대승적으로 정부하고 얘기하려고 했다고 탄핵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아주 높답니다. 전공의들은 다 탄핵 얘기하고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지금 정부와의 합의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 우리가 누구랑 같이 살고 있어? 어때요? 좀 정말 이 혼란이 난세의 없죠? 영웅이 난다고 정말 난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용호상박 난영난제 뭐 네. 이런 것 같습니다. 저기 그리고 그 얘기 해드리는데 정광훈 목사가 한 달 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으면 한 달 후에 순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근데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한 달 안에 구속될 거야. 그거 아. 알고 얘기한 거잖아. 그랬더니 그래 잡아가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고 또 도망가더라고. 알고 있어요. 큰 그림이 또 있으시. 그러면 보는 게 있으신 분인데 네. 아무튼 그 정도로 지금 이 정광훈 목사를 포함해서 지금 이 개신교 교회들이 대면 예배 꼭 해야 된다. 네. 만나서 우리는 무조건 모여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시국이지 않습니까? 이런 시국에도 우리는 무조건 모여야 돼. 모여서 대면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 예배는 자유인데 이제 굳이 이거를 접촉을 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지 않아. 이건 좀 자제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계속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다른 이제 개신교가 아닌 분들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 19 상황에서 좀 이렇게 협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같은 개신교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이 관련해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성의 목소리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신교 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단체에서 사죄 설명서를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이 비대위 결성을 주도한 양휘삼 카타콤 교회 목사님과 지난주 수요일에 훅 인터뷰에서 과연 이 개신교 내부에서 이 자성의 목소리 또 이런 분들의 생각은 어떤 건지 저희가 한번 같이 들어봤습니다. 네. 정광훈 목사한테 쉽게 죽을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좀 인상적이었는데 순교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왜 그렇다면 코로나 치료를 왜 받았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뜨끔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 양희삼 목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비관적으로 많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지금 거의 뭐 사망 선고 받은 거와 다름없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또 의식 있으신 또 그쪽에서 의견을 동조하시는 같은 교인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다고 해요. 예,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개신교 목사님들께서 이 그 정광훈 목사에 대한 과격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요. 그리고 한국 개신교가 너무 정치화되고 세속화되고 돈만 바라는 거에 대해서도 좀 안타깝다고 자성의 목소리 계속 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인터뷰 보면서 가장 뭐랄까 맞다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왜 대면 예배를 고집하느냐 혹시 헌금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고 주진우 기자가 직접 되게 좀 뭐랄까 무례하게 딱 물어봤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헌금도 헌금인데 이 교회 같은 경우에는 특히 대형 교회일수록 이 큰 건물을 지을 때 빚을 많이 진다. 네, 그래서 비즈니스 문제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가 없어서 이걸 놓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목사님도 비슷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굴러가야 되는 사업체인데 굴러가야 되는데 만약에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돈을 이렇게 적금처럼 내지 않으면 무너질 교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걸 두려워한다.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혼자 예배를 드리고 혼자 성경 공부를 하고 혼자서 예수의 길을 따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까 봐 그게 두렵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이렇게 얘기했죠. 교회를 사업체처럼 대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실제로 근데 그거와 관계없이 실제로 돈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어떤 경제적 사정 같은 거는 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뭐 엄존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도 좀 해주셨어요.
아무튼 요즘에 이 비대면 이제 예배 얘기하니까 뭐 종교 탄압이라고 하는데 양희삼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오히려 종교가 종교의 자유를 빌미로 지금 국가를 오히려 탄압하는 그런 모양새다. 그런 논리다. 이런 얘기까지 해줘서 네. 전 되게 이런 목소리를 목사님으로부터 듣는 게 굉장히 뭐랄까요. 좀 신선하고 좀 놀랐어요. 이런 목소리 내는 목사님들 많았습니다. 옛날에 제가 2000년 초반에 대형 교회를 이렇게 비판하는 기사를 썼는데 그때 이제 천문학적인 액수의 소송이 들어오고 뭐 비판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 이제 이런 개신교의 자성을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와서 기도도 해주고 옆에서 힘도 주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뵀던 분들이세요.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얘기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고 아무래도 상식적인 편에서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자,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목요일 주필에서 단독 공개한 전광훈 목사와의 통화 내용 그리고 수요일 훅 인터뷰 하이라이트 부분 저희가 연달아서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큐! 오늘 주필은 주진우 라이브 단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 안 하면 순교하겠다 이런 건 너무 좀 반사회적이잖아요. 아니 내가 반성경적이고. 다 사과하는 게 아니라 네. 낮은 단계 연방제는 나는 수용할 수 없다 아이고, 이거지. 그리고 네. 낮은 단계 연방제 포기하다 이거야. 국가를 부정하고 지금 문재인처럼 낮은 단계 연방제를 통하여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 이거 하나는 나는 용서 못하는 거야. 내 말은.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으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낮은 단계 연방제 없다니까 그런 거. 하나 참 왜 그러세요, 목사님? 참 기자님.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이 선거 공약이었었고 그 공약이 한 번도 지금 취소된 적이 없고 대통령 된 후로 지금까지 계속 그거 하나만 위해서 일을 해온 거예요 지금. 공약이 아니었으니까 처리한 적이 없죠. 아니 공약이요 공약. 그 선거집에도 보세요. 자, 나오지. 목사님 아무튼 제가 공약집을 보고 목사님한테 전화 드릴게. 네. 목사님 네. 예수 믿으세요. 안녕히 들어가세요. 정광훈 목사가 태어난 후에 순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해서 북한한테 바친다 한국을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하는데 계속 공약집에 나와 있다고 해서 제가 팩트 체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치분권에 대한 큰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연방제 이 단어에 꽂힌 거예요. 이 말을 그전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얘기를 했고 연방제를 하다가 나중에 무르익으면 통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연방제에 꽂혀가지고 연방제는 북한에서 주장한 거 아니야? 그럼 빨갱이야 이러면서 아주 작은 실수도 아니죠. 이렇게 무지에서 나오는 오류를 범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지금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집 뒤져가지고 이런 부분은 없다고 얘기해서 논쟁을 더 했는데요. 내용이 많은데 방송용이 안 돼요. 지금 사실관계가 달라서 계속해서 지금 정광훈 목사는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서 자기가 생방송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듣기 너무 힘들어서 여기에서 줄였습니다. 한 달 동안 사과할 기한을 주겠다. 사과하지 않으면 순교하겠다. 이거 굉장히 반사회적이고 반성경적 아니냐고 제가 방금 전에 정광훈 목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렇게 쉽게 죽을 사람 아니고요. 네, 그 전에 잡혀갑니다. 그렇죠. 네, 그 전에 잡혀간다는 걸 본인이 알고 계세요. 네. 그리고 그렇게 본인이 순교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순교인지도 생각을 해봐야 하고. 아니 근데 정광훈 목사는 특별히 순교하겠다는 말을 여러 번 했어요. 네.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지만 여러 번 했는데 이게 목사가 순교 이걸 이렇게 입에 담을 말인가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자기 지지자들에게 좀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순교해서 진짜 순교하고 싶었으면 코로나 치료는 왜 받았을까요? 네. 그냥 안 받고 말지. 네. 그것도 의심스러운 거죠. 네. 예.
사랑제일교발 코로나 재유행으로 개신교가 국민의 지탄을 좀 받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 좀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속 하겠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상황이 그런데요. 최근에 목사님들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목사님들하고 어떤 얘기 나누셨어요? 일단 뭐 생각이 조금만 있는 분들이라면 네. 이 상황이 얼마나 기독교의 개신교의 위기 상황인지를 그냥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거의 사망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없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동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그 목사님이 주도하시는 개신교 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그렇게 해서 꾸려진 겁니까? 네, 일단은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목사님들만은 아니고요. 예. 그간에 이제 그 개신교 내에서 한국 교회 개혁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던 단체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진보적인 신학이나 진보적인 교단의 배경도 아니고요. 네. 주로 이제 보수적인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정광훈을 목사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예. 실제로 면직을 받았고 예. 그리고 대면 예배를 지금은 중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같은 의견을 모은 분들이 모은 이제 그런 단체들의 연합이라고 봐야죠. 정광훈 목사가 목사 면직 상태입니까? 이제 그것도 개신교의 한계이기도 하고 좀 부정적인 모습이기도 한데 실제로 면직을 당했죠. 본인이 있던 교단에서. 그래요? 예. 언제 당했습니까? 그게 한 4년 전, 몇 년 전인데 아무튼. 아니 근데 그분이 교계를 대표하는 한기총 대표회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한국 교회 개신교가 참 이게 한계이기도 하고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면직을 당했는데 나가서 자기가 교단을 하나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요? 예. 대신 복원이라는 교단을 만들어 버리고 본인이 총회장이 된 겁니다. 네, 그래요? 예. 그래서 총회장이 돼서 뭐 그 자격일 수도 있고 그 전에 또 그 대신 교단에서 총회장을 했었으니까 네. 그렇게 나가서 이제 한기총 회장이 된 건데 그때부터 잘못된 거죠, 실은. 네. 그렇게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범죄자들이 그 세탁할 때 쓰는 방법이기도 한데 어떻게 목사가 그런 행동을 합니까? 자기가 처벌을 받아서 교단에서 있는 교단의 처벌을 받았으면 그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나가서 교단을 만들어 버린 거니까요. 아니 그런 분이 교계를 대표하는 한기총의 대표회장 하셨어요. 그 전에 네. 정광훈 목사 직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회장이 그렇죠. 하셨잖아요. 네. 네. 그 전에도 뭐 길자연 목사, 네, 맞습니다. 이성광 목사, 최성규 목사 이런 분들이 하셨고요. 네. 정광훈 목사도 문제지만 정광훈 목사와 뜻을 함께하는 대형교회 목사님들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신자들도 많고요. 예. 그게 좀 더 큰 문제 같아요. 이제 한국 교회가 이게 그 원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의 대형 교회들의 한국 교회 주류들 예? 대형 교회들이 주로 친일 그리고 독재 부역 친독재 독재를 칭송하면서 네. 성장해 왔어요. 성장이 오다가 그러면서 교회의 주류 세력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주류 세력들이 이제 쉽게 말해서 민주 정권이 들어서면 본인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김대중 대통령이라든지 노무현 대통령 때 얼마나 그렇게 난리를 쳤습니까? 그 김대중 대통령 그 정권에 굉장히 친정권적이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갑자기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네. 정부 시절에 네. 들고 일어나서 거리 장외 집회를 네.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머리를 그냥 사학 반대? 삭발했고요. 네, 머리 다 밀고 저는 개종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목사님들이 머리를 밀어요. 왜 스님들을 그렇게 말입니다. 좋아하시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 십자가에다 또 바퀴 달아가지고 그런 그 퍼포먼스 끌고 다니고요. 네. 그러다가 가만히 또 계시다가 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니까 또 목사님들이 또 맞습니다. 그렇게 거리로 나오세요. 성경에 보면 네. 모든 권세에 굴복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모든 권세에 굴복하라. 예.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들이 입맛에 맞는 정권이 들어서면 독재 후예들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그 말씀을 막 강조하고 예. 그러다가 이렇게 민주 정권이 들어서면 뭐 그냥 그 잡아먹을 듯이 내지는 뭐 저주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순교하겠다고 하니까 아유 참. 뭐 순교도 순교고 또 너무 뭐 해서도 안 되는 그런 말들을 하는데 저는 또 네. 이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 많은 권력을 그 기득권을 누렸죠. 예를 네. 들면 우리 이명박 대통령 때도 장로라고 하면서 네. 이렇게 축해 세우면서 대통령을 거의 교회가 만들었다. 네.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보수 교회에서는. 아 그렇죠. 자기가 만들었다고 하고 다니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김진홍 목사를 비롯해서.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보셨지만 그렇게 교회가 뭐 정광훈 씨를 세워서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위기의식, 이게 잘못하면 이게 우리가 아무런 역할을 못하겠구나라고 하는 그 위기의식 속에서 지금 그 누군가의 희생양을 삼고 핑계를 대면서 지금 대통령과 정권을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네.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으로 좀 예배를 봐달라, 대면 예배 좀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대면 예배 하겠다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렇죠. 이 일부 교회에서 대면 예배 강행하는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국민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네. 헌금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분들의 신앙 자체가 예. 구약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네.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라였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해야 하니까 계속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예배를 드리는 걸 막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막지는 않는데 그것도 이제 예배 막는다고 뭐 예배 못 드리게 한다고 탄압이라 이러면서 네. 거짓말을 하고 예. 저는 도대체 지금은 누가 누구를 탄압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 종교가 국가를 탄압하고 종교가 국민들을 탄압하고 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예. 서로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잖아요, 이분들은 지금. 네. 대면 예배를 고집하고 또 실제로 제2차 지금 코로나 확산이 교회의 발로 시작이 되었고 그러면 자중해야 되는데 이웃들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연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 구약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 저는 그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다른 목사님들한테 예수 믿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해가지고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가끔 네. 목사님들 인사할 때 그렇죠. 유명한 네. 목사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네. 항상 하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네. 저도 목사지만 예. 예수 안 믿는 목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현 정부에서 교회를 탄압하기 위해 코로나를 이용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정부가 싫은 거예요. 네. 그 지금 정부가 싫다 보니까 별의별 국리들이 나오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무슨 뭐 코로나를 어떻게 탄압을 하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볼 때는 국가가 종교를 탄압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종교가 개신교가 국민들을 탄압하고 있는 그런 시대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종교가 지금 국민들을 탄압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이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일부 교회, 한국 기독교 전반적인 분위기가 특별히 대형 교회 네. 정광훈 목사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 게 저의 지금까지 취재해온 바에 네. 그 근거하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더 걱정됩니다. 예. 이제 저도 그게 참 너무 안타까운데. 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대형교회 목사들이 좀 나서서 회개하고 예. 또 우리가 잘못했다 네. 이렇게 좀 고백을 하면 좋겠지만 네. 과연 누가 그렇게 할까 예.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지금 대면 예배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조금 위기가 올 거다. 그 네네네. 개신교에 큰 위기가 올 것이다. 이런 그 목소리도 있어요. 좀 대안이 없는 걸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대면 예배를 하면 네. 해야 된다. 네,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뭐 이제 이거 왜 그렇게 대면 예배에 집중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돈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돈이요. 이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네. 빚을 지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의리아리하게 진짜 큰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교회는 수백억대. 그러니까 뭐 빚 없이 짓는 건물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 대출을 갚아야 하고. 네. 또 반면에 작은 교회들은 이 생존의 문제예요. 네. 모여야 헌금이 들어오고 헌금으로 목사님의 생활비나 또 그 월세를 낼 텐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뭐 현실이라고 해야 될까? 예.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사람 목숨보다 더 귀중하냐? 네. 이렇게 코로나가 벌써 위중한 분들이 그렇게 많아졌다고 하는데. 네. 예. 정광훈 목사의 그 경우를 통해서 보면 한국 기독교가 좀 개혁돼야 된다는 이런
국민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네. 교계 내에서도 반성의 목소리도 있고요. 그렇죠. 한국 기독교는 어떤 쪽으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개혁돼야 됩니까? 일단은 이게 뭐 좋은 용어는 아니지만 지나치게 교회가 내부의 논리로만 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자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폐적인 신앙이요. 네. 그러니까 내부의 논리예요. 다 밖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은? 근데 그게 잘못된 거죠. 네. 왜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은 종교 생활이라고 예. 하는 측면이 있고 예. 또 하나는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의 영역이 존재하거든요. 네. 그런데 대부분 목사님들은 삶은 어떻게 살 건지는 생각을 하지 않죠. 예. 교회 생활, 교회 와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11조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인지 요것만 강조하니까. 예.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네. 이제는 종교 생활, 그러니까 특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종교 생활이 거의 끝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종교 생활만이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삶에서 신앙을 적용해가면서 살 것인지 이것을 고민할 때가 되었다. 이제는 진짜로. 전광훈 목사 통화 그리고 양이삼 카타콤 교회 목사님과 함께한 수요일 훅 인터뷰 하이라이트 부분 듣고 오셨습니다. 방송 풀 버전 어디에서 듣는지 이건 꼭 알려주셔야 되겠어?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유튜브나 팟캐스트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을 하셔가지고 전광훈 목사와의 통화 내용은 9월 3일 목요일 1부 보시면 되고요. 양희삼 목사와의 인터뷰는 9월 2일 수요일 1부를 들으시면 되는데 두 개 다 들으시면 됩니다. 재밌습니다. 전광훈 목사님, 주진우 라이브가 아무나 이렇게 출연할 수 있는 데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네, 감옥 다녀오셔서 그때 제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기아 기자, 오늘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어떠셨습니까?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이슈가 쾅쾅쾅 있어가지고 어느 것 하나 진짜 좀 뭐랄까 이렇게 좀 편하게 좀 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서 좀 뭐랄까 좀 긴장도 되고 어려웠어요. 네, 기자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뉴스를 전해주는데 희망을 드리고 기쁨을 드리고 보람을 드리고 가치를 드리는 뉴스가 적어요. 네, 이럴 때 근데 너무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어서 그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어서 그러니까요. 좀 마음이 무거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다 코로나까지 네. 안타깝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거기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제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만 모아서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 한 번 더 알아주십시오. 네, 저희는 그래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아이스크림도 드리기 위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가치는 아이스크림이지. 가치 있는 아이스크림, 네. 달달한 아이스크림으로 네. 힐링을 좀 하시라고 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을 하시면은 요런 게 나오는데 친구 추가를 하셔가지고 지난주에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런 게 재밌었다. 이런 게 불만이다. 그냥 이런 게 좋았다. 이런 청취 후기를 보내주시면 세 분을 추첨해서 2만 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아 기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